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2023 시즌 첫 번째 경기 리뷰는 수원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광주의 전술적인 조직력이 빛난 경기였는데요. 올 시즌 프리뷰에서 광주를 올해 돌풍의 팀으로 꼽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정효 감독의 존재 때문이었죠. 개막 라운드에서부터 왜 그런지를 증명했습니다. 지난 시즌 백3를 주축 포메이션으로 삼았던 광주는 개막전에선 백4라인을 들고 나왔는데요. 실제 경기 내 움직임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공격 작업 시 광주의 대응을 살펴보면 엄지성과 두현석이 각각 좌우에서 넓게 터치라인을 따라 벌려서게 되죠. 그리고 이민기는 낮게 위치하며 변형 백3 형태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도 현재 많이 쓰이는 공격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는 3-2-4-1의 형태를 구축하는데요. 단순히 구조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이를 활용한 공격 작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민기를 활용한 백3 형태입니다. 후방에서 수원의 두 공격수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죠. 여기서 광주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까지 가져가기 위해 최전방 공격수를 활용하는데요. 산드로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수원을 상대로 중원에 많은 숫자를 배치합니다. 4-4-2 형태를 들고 나온 수원에게 구조적으로 중원은 가장 헐거울 수밖에 없죠. 이 대형에서 광주의 포인트는 각각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는 이희균과 토마스입니다. 수원 선수들의 손길이 닿기 애매한 위치를 점유하고 동료의 패스기를 확보하는데요. 크게 보면 광주는 이 중원 구역을 여러 선수가 점유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토마스 덕분에 안영규는 어느 위치로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드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 유기적으로 공간을 찾아가는데요. 산드로가 낮은 위치로 도우러 내려오면 누군가는 빈 공간을 위협해야 합니다. 두현석이 빠르게 안쪽으로 좁혀와 달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때 생기는 측면에서의 공백은 토마스가 대신 벌려주죠. 광주는 측면에서 상황에 따른 로테이션이 유기적으로 이뤄집니다. 마찬가지로 산드로가 센터백 하나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공간을 타격하는 동료의 침투 움직임이 돋보이죠. 이번엔 토마스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달려들며 불투이스에게 이지선다를 거는 모습인데요. 불투이스가 토마스를 쫓으면 광주의 패스 선택은 산드로에게 향합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하려는 광주의 움직임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2부 리그에서 보여준 전술적인 완성도를 1부 리그에서도 그대로 재현해냈는데요. 중원에서 힘이 약한 수원은 자연스레 좁게 라인을 형성하며 중앙을 거치는 패스기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의 대처 방식은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넓게 벌려서 있는 두현석과 엄지성의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수원이 좁게 서기 때문에 터치라인 공간을 활용하기는 쉽습니다. 후방에서 숫자가 여유있기 때문에 이민기의 변칙적인 전진을 활용하는 장면인데요. 이민기가 순간적으로 높이 올라와 언더랩을 시도합니다. 이는 측면에서 넓게 상대의 풀백을 잡고 있는 엄지성이 있기에 중앙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시도인데요. 넓게 벌려있는 측면을 활용해 다시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게 광주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엔 이민기가 전진한 것에 더해 이희균까지 사이드로 빠져서 한쪽에 과부하를 걸어놓습니다. 수원의 수비폭은 이를 따라 넓어질 수밖에 없고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엄지성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안고 있는 수원은 고승범이 이 위치까지 뒤늦게 커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번에도 같은 장면인데요. 이희균이 측면으로 빠져 볼을 받으면서 엄지성과 같은 선상을 점유합니다. 그때 생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공간을 이민기가 재빠르게 언더랩하면서 차지하는데요. 이번에도 고승범이 여기까지 와서 커트해내는 모습이죠. 만약 커트에 실패했다면 반대쪽에선 완벽하게 2대1 오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수가 상대의 측면 압박을 유도하고 그 빈 공간으로 제3자가 빠른 언더래핑을 시도합니다. 광주는 이렇듯 상황에 따른 선수 간의 동선이 약속되어 있고 개개인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수원의 압박에 밀려 측면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엄지성이 재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볼을 받아주러 오고 자연스레 김태환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뒷공간으로 이희균이 달려들고 광주는 이 공간으로 공을 보내면서 상황을 벗어나죠. 뿐만 아니라 곧바로 위협적인 역습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경기의 유일한 득점 장면 역시 선수들의 약속된 움직임으로 만들어냅니다. 측면에서 수비와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자 동시에 두 선수가 반응합니다. 이민기가 측면으로 돌아뛰고 아산이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 들어가죠. 결국 수비가 벌어지며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산이의 결승골이 나옵니다. 반면 수원은 왜 아쉬웠는지 짧게 짚어볼 텐데요. 수원의 라인업에서 눈에 띄었던 건 김보경의 측면 배치였죠. 결과적으로 이는 악수가 됐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사이 이기재의 공격력을 살려 측면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보경은 직접 볼을 자주 만지게 해줘야 경기 영향력이 높아지는 유형의 선수죠. 이런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다 보니 볼터치 횟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 수비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대 수비 하나를 달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중앙에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직접 수비 하나를 붙잡고 동료가 대신 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그로를 끄는 모습입니다. 김보경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됐다고 보기 힘든데요. 정작 중원에서는 공을 받아줄 선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죠. 김보경이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고승범의 활동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고승범이 전진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김보경이 점유하는데요. 박스와 박스 사이를 뛰어다니는 적극적인 활동량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승범의 역할이 불분명해졌죠. 고승범이 오가야 할 곳을 김보경이 대신 점유하면서 고승범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고승범은 경기 내내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 직접 후방 볼 배급을 돕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의도적인 전술적 장치였든 예기치 못한 결과물이었든 간에 전적으로 감독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승범의 전진성을 살리지 못하고 저 위치에서 볼을 뿌려주는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건 엄청난 재능 낭비죠. 그렇다고 광주의 강한 전방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했는데요. 6명을 활용하는 광주의 압박에 수원의 허리는 분리됐습니다. 수원의 공격 작업은 이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김보경과 고승범은 중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이 지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결국 측면으로 향한 뒤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감독의 명확한 역량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승격팀이라고 해서 절대 자신들을 얕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